얘가 나타나게 하는 그 동경은, 나타내는 동경은 x좌표가 b고 y좌표가 a잖아. y좌표가 a니까 b, a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b, a로 표시가 되고 여기 있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이 각이 베타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탄젠트 베타 값이 좀 다릅니다. 탄젠트 베타는 b분의 a니까 여기 있는 코개분의 싸개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코개분의 싸개, 코개분의 싸개가 돼서 너는 b분의 a, 코개분의 싸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갖는 것은 네가 최대값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최소값을 갖는 거였었잖니. 근데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보통 코사인 제로가 이제 1이니까 세타랑 베타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얘기죠 지금. 그죠? 세타랑 베타랑 같은 상황이면 되는 거니까 탄젠트 베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최대가 되는, 최소도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를 갖는 세타였을 때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 베타랑 동일한 값을 갖고 걔 또한 코개분의 싸개가 된다. 이렇게 끌어내시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시면 돼요. 근데 최대가 되는 세타, 최소가 되는 세타 그 둘 다 모두 사인 합성을 하던 코사인 합성을 하던 이걸로 정해지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코개분의 싸개로 최대가 되는 세타, 최소가 되는 세타의 탄젠트 값은 정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보시면 일로 가요. 흘려뒀다가 이제 큰 코 다친다 또. 예. 자, 사인 세타랑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라고 했으니까 1대 루트 3대 2잖니. 2라 쓰고 사인 합성을 할 거면 세타 더하기 알파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 됐죠? 탄젠트 알파를 구하러 갑니다. 탄젠트 알파는 싸개분의 코개가 돼서 1분의 루트 3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동경을 찍어.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루트 3이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동경을 찍었죠? 여기가 알파일 거야. 그러니까 알파의 각이 이게 60도 3분의 파이로구나 해서 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을 이렇게 잘 구하시면 되겠고 3분의 파이로 이렇게 최대값은 2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뭐 이런 상황일 거래.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래요. 만약에 최대값을 갖는, 최소값을 갖는 세타값이 있대. 그때 탄젠트 세타값을 구하래. 걔는 뭐 보래 뭐라고? 그렇다고. 얘도 그렇게 정해진다고. 이렇게 정해진다고. 왜요? 왜요? 코사인 합성해요. 코사인에다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거를 하고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가지 않겠니? 그치? 이렇게 가졌니? 그러면 너는 탄젠트의 베타를 쓸 거란 말이야. 탄젠트의 베타가 코개분의 싸개니까 루트 3분의 1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너는 해보면 여기가 루트 3이고 1이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것이 베타라고 이제 정한 거죠. 얘는 각을 알아. 30도니까 6분의 파이라는 각도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세타 6분의 파이일 거잖아. 여기가 이제 1 되는 상황, 혹은 마이너스 1 되는 상황, 최대 최소를 갖는 상황 이제 그럴 거라서 최대가 되는 세타, 최소가 되는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베타랑 세타랑 같을 거라서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로 그대로 고정 때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거니까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라 그런 말이 나오면 코사인 합성 정도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미분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백대 내적으로 하시던가 등등등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 사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한번 했고 그걸 한번 정리했던 것 같아. 사각함수의 극한이랑 지수로함수의 극한. 그것까지만 하고 쉬자고 봐요.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부터 할까? 두 개 다 할게. 옆에 봐봐요. 극한.
극한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수열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은 논술에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 세게 나옵니다. 게다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질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기본 재료.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좋아요. 두 가지 기본 재료가 있죠.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상수 1이라고만 쓸게. 네가 0으로 가는 거 하나.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거 이거 두 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 기본 재료를 통해서 다 구하는 거잖아. n분의 상수가 0으로 가는 거랑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거랑 두 개를 이제 다 구한다고. 뭐 실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3n-1이 있고 2n 더하기 1이 있으면 뭐 답이 2분의 3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근데 이거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해왔었잖아. 최고 차수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n으로 나누게 되면 3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2 더하기 n분의 1이 된다고. 리미트가 수렴한다는 가정하에만 사칙현상이 되는 거잖니. 그 n을 무한대로 때리면 3으로 수렴, 얘 0으로 수렴, 얘는 2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래 2분의 3이야. 2분의 3이 계속 찍히겠구만. 2분의 3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할 때 항상 기본적인 재료,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재료는 일단 네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그 다음 얘기가 속도 비교를 통해서 얘가 훨씬 빠를 거니까 2분의 3으로 근사해요.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뭐 할까요? 4 곱하기 7의 n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n제곱 이게 있대. 얘는 안 써도 좋아. 7의 n제곱 더하기 9 이런 게 있대요. 답이 이제 5분의 4잖아요. 5분의 4인데 속도 비교하면 이제 금방 된다고. 7의 n제곱이 훨씬 크니까 뒤에 있는 거 무시. 답은 5분의 4 이랬을 거라고. 근데 얘가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누는 거잖니.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누는 거라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4에다가 빼기 5 곱하기 7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갈 거고, 얘도 5 더하기 9 곱하기 뭐 할까요? 7분의 1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수렴한다는 가정하에만 하측연산이 돼서 이거 0으로 죽을 거고요. 0으로 죽을 거고 5분의 4 그렇게 했던 거라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재료는 이 두 가지 갖고 다 풀어요. 된 거죠? 두 가지로 다 풀어.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초반에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한급수라는 게 나와. 아이고, 쓰려고 그러냐. 질문. 무한급수는 수열의 극한인가요? 아닌가요? 수열의 극한이 뭐냐면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무한번째항이 어디로 갈까요? 궁금한 게 수열의 극한이었잖아요. 그럼 무한급수의 첫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너를 바라보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란 말이지. 그 일반항의 모습이 얘는 급수형 일반항이란 소리예요.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일반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항의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n번째 항, 헤이 통칭해서 n번째 항, 걔는 단순 일반항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항인데 급수형 일반항도 있고 단순 일반항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급수형 일반항 같은 경우 나열을 해보자니? 첫 번째 항이 S의 1이고 두 번째 항이 S의 2고 세 번째 항이 S의 3고 이게 나열을 한다고. 나열을 하다가 무한번째 항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궁금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무한번째 항이 첫 번째 항부터 저기 무한대까지 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서 무한급수 또한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내가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고 싶어. 근데 일반항의 모습이 단순 일반항일 거냐 급수형 일반항일 거냐 걔부터 일단 파악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일반항은 논외로 하고 쉬우니까.
급수형 일반항을 보잖니? 그럼 얘가 수열의 합, 예헤이!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가 있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왜냐하면 무한급수의 정의가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스텝을 두 가지로 밟잖니? 에휴, 이거 뭔 얘기를 할 줄 알고 저러나. 얘는 첫 번째 스텝이 부분합을 구한다. 두 번째 스텝 극한값을 구한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 이렇게 교과서에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근데 부분합이 안 구해지는 게 있다고 잘.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급수를 다룰 때 급수형 일반항이 떡하니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또 갈려야 돼. 첫 번째,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합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합계산이 가능한 형태는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그런 형태야. 한 칸 차이 정도로 만들어 놔서 지우개작전을 하거나 한번 물어볼까요?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형태 계산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했었거든, 수업 시간에. 첫 번째, 그건 이제 지우개작전의 스킬이고, 합계산이 가능한 형태는 방법이 딱 세 가지로 고정입니다. 첫 번째, 시그마 공식을 쓰거나, 저 노즐 때문에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몇 kup수라는 게 있어요. 독특한 형태. 그러니까 시그마 공식을 쓴다는 소리는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다 포함이라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간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몇 kup수.